누구나 골목길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참 정겹지만 또 한편으론 시간이 멈춰버린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런 한적한 느낌의 골목길은 늘 활기로 넘치는 도시와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얼굴입니다. 낡고 빛바랜 이런 골목길. 하지만 여기는 한적한 시골이 아니라 울산의 도심 한가운데, 말하자면 원도심입니다. 이런 원도심은 대도시 어디를 가나 다 있게 마련인데요.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어찌 보면 약간은 서글픈 운명입니다. 도시를 살린다는 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거리를 살린다는 의미가 될 텐데요.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거리,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죠. 한때 울산의 원도심인 중구의 모습은 거대한 빈집 같았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후 하루아침에 뒷골목으로 변해버린 이곳. 그리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도시 아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떠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실제로 전국의 많은 도시들은 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데요. 하지만 침체된 도심을 되살리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반면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숙제를 훌륭히 수행하며 하나의 희망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소호가 바로 도시 재생으로 활기를 되찾은 그런 경우입니다. 뉴욕 패션의 메카답게 언제나 활기가 넘치는 소호. 하지만 원래 모습은 지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뒤에 보이시는 저런 건물들이 전형적인 소호의 이제 소위 말하는 캐스트 아이언 빌딩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철제를 사용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본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뉴욕이 동부 최대의 큰 항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항구 산업이 발달하니까 들어오는 화물이나 이런 거를 보관할 창고 건물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뉴욕이 항구 도시로 이름을 알렸던 그때 소호는 창고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특히 1861년 일어난 남북전쟁을 전후해서는 흙이나 돌이 아닌 철제로 된 창고 건물이 들어섰는데요. 하지만 1920년대 미국에 불어닥친 대공황은 잘 나가던 소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산업이 바뀌면서 뉴욕의 항구 산업이 몰락을 했어요. 몰락을 하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버림받은 그런 동네가 되었는데, 버림받은 공간이 큰 공간을 찾아 헤매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예를 들면 뭐 예술가라든지 조각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작업 공간으로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쓰기 시작했죠. 회색 비치던 소호에 변화의 조짐이 생긴 것은 1960년대. 당시 소호는 저렴한 임대료에 높은 천장으로 된 창고가 많아 가난한 예술가들이 작품 활동을 하기엔 그저 그만이었습니다. 당시 예술가들이 머물렀던 이 캐스트 아이언 빌딩은 지금까지도 250여 개가 남아있는 소호의 명물입니다. 소호가 예술의 거리로 불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소호의 드라마틱한 반전입니다. 뉴욕시에서도 이런 오래된 건물 형태를 유지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랜드마크라고 그래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존을 하고 있죠. 실물 안에를 이제 공사를 할 때도 이것을 관리하는 비영리 집단에 의한 승인을 받아야만 이제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술의 거리를 넘어 역사지구로 보존되는 곳. 세계적 명품 브랜드가 아파트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 소호는 지금
누가 뭐래도 버려진 공장지대가 아니라 뉴욕 최대의 번화가입니다. 한때는 폐허나 다름없었던 소호. 하지만 지금은 뉴욕하면 가장 먼저 소호 지역이 떠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하죠. 이렇게 거리는 도시 전체를 살리기도 하는데요. 상업활동이 활발해야 될 이런 거리에 빈 점포나 빈 가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도시 전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곳 젊음의 거리 역시 한때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원도심에 있는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울산의 중심이 중구에서 남구로 넘어가면서부터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이 떠나고 기차역이 떠나고 마침내 사람들도 떠났습니다. 그때 IMF를 겪으면서 그때 사치업종이라든가 뭐 고급 의류 이런 쪽에 이제 급격하게 문을 닫으면서 또 뒤따라서 또 백화점 또 98년 초에 삼산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대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업종들도 삼산으로 넘어가고 하니까 그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고 봅니다. 당시 성남동 일대 2,000개 가까운 점포 가운데 약 40%가 텅 비었을 정도. 그리고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기까지 무려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2004년부터 거리 살리기에 발벗고 나선 중구. 투명 아케이드에 대리석 바닥, 대형 전광판의 눈꽃 축제까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던 때입니다. 시장 활성화 조치에 의해서 아케이드도 생겨나고 최근에는 또 문화거리가 생겨나고 이러니까 빈 점포들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은 10대와 20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름 그대로 젊음의 거리입니다. 젊음의 거리에 이어 되살아나기 시작한 곳은 이곳 문화의 거리. 이곳에선 보다 근본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도로를 계속 개편하고 그다음에 길을 닦고 그다음에 여기에 식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게 여기 있는 이제 문화 관련된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조례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운영비를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들을 실어 나갔죠. 2012년 4월 문화예술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조례까지 제정한 중구. 그 결과 현재 이곳에 있는 갤러리나 화실, 소극장이나 공연장 같은 문화예술 업종만 30여 곳, 점포도 270여 개나 됩니다. 빈 점포가 하나씩 줄어들었고 요즘엔 새로 문을 열거나 업종을 바꾸는 일도 잦습니다. 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은 이제 완전히 살아난 걸까요? 중구 문화의 거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전혀 색다른 느낌의 이런 골목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런 골목길에 언제부터 사람의 발길이 끊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면서부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이런 골목길에 들어올 일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골목길이야말로 오롯이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 중구에는 이런 골목길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엔 되살아난 젊음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 말고도 한두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골목이 아직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원도심의 옛길 살리기. 울산 이제 중구로다라고 해서 이제 중구 중자 그냥 가출구 길로 마늘다라고 해서 이 많은 길 중에 이게 하나였었거든요. 울산 중구에는 많은 길이 있다라는 사자성어를 풀이고 있지만 이게 한글로는 이제 가연 중구다, 가연 중구였구나, 그러니까 울산 중구로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경관 사업의 하나로 옛날에 여기가 정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옛길 살리기는 이미 활기를 되찾은 거리 말고도 원도심의 구석구석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 기본적으로는 사람, 역사, 문화가 흐르는 길을 만들겠다는 게 큰 가닥입니다.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좋은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상업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보도 폭을 충분히 확보를 한다든가. 때마침 울산의 한 대학에선 흥미로운 수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시 디자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원도심 살리기에 대한 조사. 이쪽을 통해서만 중구가 제가 지금 원도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원도심.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건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지역이었고, 또 도시 내에서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어떤 자산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정비가 제대로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하고의 서로 경쟁에서, 도시 내 경쟁에서 좀 밀리는. 학생들이 조사할 거리는 성남동 시계탑을 중심으로 한 3곳을 포함해 총 4곳. 각 4팀으로 나누어 직접 원도심을 둘러본 학생들. 이곳을 과연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여기는 학성로 동편. 시장과 상가, 은행과 병원이 많은 이곳. 여기엔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까요? 이번 저희 컨셉에서는 힐링 스트리트, 그 말 그대로 힐빙이란 말은 힐링과 웰빙이 이렇게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힐빙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지역, 그리고 거리를 통해서 이 공간을 힐빙 공간으로 조성해보자. 이곳은 시계탑에서 큐빅 광장까지의 학성로 서편. 젊음의 거리와는 한 블록 차이입니다.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말 지극히 평범한 곳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근처에 젊음의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 또 이렇다 할 큰 특징이 없는 그런 거리였는데요. 아주 좁은 골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입체감을 줄 수 있는 세련된 공간 디자인이 필요한 거리입니다. 미디어폴을 설치해가지고 이번엔 시계탑에서 태화강까지의 거리입니다. 문화의 거리에서 젊음의 거리를 지나 태화강으로 이어진 곳이죠. 저희의 전체적인 컨셉은 문화가 흐르는 길, 이렇게 해서 울산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동에 어떤 단절된 문화의 흐름을 잇는 컨셉으로 갔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 끝에 가면 분명히 태화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끝을 봤을 때 태화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어 중구의 주작대로라 불리는 이곳. 다들 관심이 많습니다. 향후에 울산 미술관이 북쪽에 자리를 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문화의 거리로 내려오게 될 텐데, 이 문화의 거리로 내려온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시계탑 거리로 이어서 현재는 강변북로에 의해서 단절되어 있는 태화강과 연결하는 것이 향후 울산의 원도심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앙길입니다. 건물도 되게 노후된데도 한 5, 6채 건물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리 자체가 굉장히 조용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다니시는 것 같고, 과거 그 기억을 더듬어서 그 추억을 찾아 나가보자고 해서 중구 추억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컨셉이자 목표였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원도심을 살리는 방법은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때입니다. 이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학생들이 낸 중구 살리기 제안을 보면서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그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예 디자인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어떨까?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그 거리를 좋아할까?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도시를 살리는 거리 만들기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가장 염두에 두고 거리를 만드시겠습니까? 이곳 부산 광복동에선 거리를 살릴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요즘 흔히 보는 거리 풍경이지만 사실 이곳은 부산의 원도심. 예전엔 부산 사람들 사이에 시내에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광복동에서 만나자는 말로 통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1998년 부산시청이 지금의 연제구로 가면서부터 광복동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2005년도가 되면 여기 이 지역을 이제 원도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부산의 원도심 지역이 전반적으로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이라든지 경찰서, 방송국, 또 법원 같은 그런 시설들이 주로 이제 저 서면을 비롯해서 동부산 쪽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 원도심 지역이 쇠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광복로를 비롯해서 이 지역 전체가 상당히 상업적인 활기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빈 점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원도심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작된 게 시범 가로 사업. 이 사업은 무엇에 초점이 맞춰졌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사람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사했던 내용은 이 지역에 왜 사람이 오지 않는가를 이제 조사를 했죠. 그랬더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거리가 사람을 위한 거리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거리로 조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1차로인데 그 당시에는 차로가 2차로였고요. 한 차로는 거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고 또 그 바깥에 있는 보도조차도 자동차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니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거리였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사람이 다니기 좋은 거리로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생각했던 개념이 이제 사람을 위한 느린 거리를 만들자. 자동차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길을 내어주자는 게 이곳의 첫 번째 원칙. 사람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2008년 시범 가로 사업이 끝나자 1997년 부도 후 10년 넘게 자리를 못 잡던 옛 미화당 백화점 건물이 새 주인을 만나는 뜻밖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상인들도 사람을 모으자는 쪽으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원래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데 이제 그런 문화로서 유입을 시키고 겨울에는 또 상권이 많이 침체됩니다. 좀 더 백화점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때는 또 특별 시즌에만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를 해서 한 40일 동안에 한 450만 정도가 이 강북에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상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도시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고 그러려면 당연히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을 위한 거리로 눈여겨볼 곳은 바로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세계의 교차로, 우주의 중심이란 찬사가 아깝지 않은 이곳. 하지만 30-40년 전만 해도 여기는 범죄의 소굴이었고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이제 겨우 20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고 하루 300만 명이 지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보행자용 교차로 중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타임스퀘어는 물론 사람들이 많았지만 거기 타임스퀘어를 그렇게 바꾼 사람도 양계일 교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었거든요. 양계일 교수가 찾아낸 게 뭐냐면 그 타임스퀘어 광장 전체가 있는데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의 90%가 보행자다는 거죠. 10%가 자동차를 타고 다녀요. 그런데 타임스퀘어의 면적을 보면, 공간을 보면 90%가 차도고 10%가 보행자 길이에요. 보도예요. 그러니까 10%가 90%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90%가 10%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수치를 들이대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한 거죠. 지난 2000년 타임스퀘어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사람은 얀 겔. 그는 자동차나 도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계적 도시공학자입니다. 그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차도를 줄인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타임스퀘어. 보행자 공간을 넓힌 바로 옆 헤럴드 스퀘어도 비슷한 결과입니다.
지금의 우리 타임스퀘어를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사람 보행자들이 다니는 그런 길로 바꿀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어떤 이전에 성공 사례가 있었고 또 그런 좋은 데이터들을 발굴해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바꾸고 난 이후에 타임스퀘어를 찾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났고 뭐 이런 것들이 길을 바꾸는 것이 단순히 길의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활기 있게 만든다. 도심을 활기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싸면서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만들 때 사람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곳은 끝내 사람을 위한 거리가 아니라 자동차를 위한 도로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된 도시를 살려려면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에 앞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도심에서 걷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걷는 이유는 밥을 먹거나 옷을 사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친구를 만나 차를 마시기 위해서겠죠. 그러려면 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이 있어야 할 텐데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가게, 울산에는 어디에 많을까요? 원도심의 거리를 살릴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은 사실 낡고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느낌을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은 곳은 남구 삼산동의 디자인 거리. 물길 바로 옆에 이제 차도가 있어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거리면 온도가 지금 주변의 고도보다 약간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온도의 저감 효과를 이 물길이 잘 해주고 있어서 저는 좀 이 길의 위치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식물들이 답답한데 공간적으로. 그래? 예. 그래도 녹색이 좀 있으면은 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무슨 이렇게 그냥 복도 같다고 해야 되나? 디자인의 무게를 두고 만들어진 거리이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도 거리에 많이 쏠리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건물이나 상점엔 관심이 없는 걸까요? 단점 같은 거는 일단 거리가 짧은데 가게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들어서지 않았다는 거. 400여 미터 안에 있는 가게는 40개 정도. 여기에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이 가까워서일까요? 건물 자체에 대한 관심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문화의 거리에 있는 낡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보이게 될까요? 여기 첫 가게부터 되게 특이한 거 같아요. 이런 간판도 되게 예쁘고 귀여워, 예뻐. 네, 이렇게 특색이 잘 드러나는? 맞아. 근데 이렇게 건물 하나를 진짜 간판을 딱 긴 거를 깔끔하게 달아서 복합 문화공간 해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 건물 자체가 왠지 이게 없었고 그냥 간판 막 있었으면 별 관심이 없었을 텐데. 한 건물 안에서 모든 문화 활동을 다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세미나룸도 있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책도 보고 전시 공연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조성이 돼 있으면 진짜 문화의 거리에 그런 이름에 걸맞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관심을 보인 것은 조경이 아니라 주변 상점과 건물. 확실히 디자인 거리에서와는 다른 반응입니다. 옛날 건물인데도 뭔가 테마 있게. 그러니까
벽 자체를 보면 저 흰 색깔 벽은 되게 낡은 그런 벽인데 좀 간판을 화분이랑 간판으로 저렇게 굳이 벽을 다 허물고 새로 짓지 않아도 충분히 세련되게 하고 세련된 느낌. 조그만한 뭐 그 창문을 바꾸든지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낡은 건물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놨는 거 디자인적으로 굳이 좋은 거. 건물 오래됐다고 허물지 않더라도 그래. 이런 게 바로 낡고 오래된 건물의 재발견이죠. 건물이 지닌 세월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 게 오히려 이 거리의 성공 요인이 아닐까요? 이곳은 중구 문화의 거리입니다. 울산의 문화를 상징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실제로 이곳에는 울산의 역사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건물만 하더라도 현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원래는 산부인과 건물이었죠. 참 뜻밖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이 이 공간을 더 빛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재밌는 이야기 소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도 여기가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통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원도심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낡고 오래된 건물. 그런데 이 버려진 건물을 활용해 거리를 살린 곳이 바로 뉴욕의 첼시입니다. 이곳은 과거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정육산업 지역이었습니다. Yeah, this is obviously a very old neighborhood. When I was a little kid, it was strictly industrial. All of these buildings that you see were used for commercial purposes. There were really no people living in these buildings. And what they did was they took all of these industrial buildings and they renovated them at great expense. They had architects redesign them. And now it's a very expensive neighborhood. If you want to live here, it's expensive. Years ago, you couldn't even live here because there was nothing here. I mean, it was industry, and it was all meat packing. And if you walk down these streets, you would see people taking big pieces of meat and loading them onto trucks. 정육 공장이 외곽으로 빠지면서 쇠락하기 시작한 도시. 그런 첼시를 다시 살린 건 바로 갤러리입니다. 그리고 250여 개의 갤러리들이 들어서자 비어있던 건물도 차츰 줄기 시작한 거죠. (100년) 전 과자 공장이었던 이곳은 지금 40여 개의 가게들이 오밀조밀하게 들어있는 마켓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때 미국 전역으로 보낼 고기를 포장했던 이곳은 지금 패션거리와 카페로 변신 중입니다. 그런데도 옛날 공장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선 그게 오히려 더 큰 볼거리입니다. 도시가 되살아난 과정이 소호와 판박이처럼 닮은 이곳 윌리엄스 버그 역시 원래는 봉제 공장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 무렵 소호에 살다가 결혼과 함께 이곳으로 온 이일 화백. 미국에 온 지 40년째, 그중 30년을 윌리엄스 버그에서 살았습니다. 화가들 경우는 소호가 저렇게 고급화되면서 이 바로 강 건너인 이제 이쪽 그린포인트 윌리엄스버그 쪽으로 오게 된 동기 중에 하나고, 하나는 또 이제 공공교통기관 지하철이 한 정거장이면 와 닿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많은 화가들이 건너왔죠. 소호와 윌리엄스 버그, 이 두 곳은 모두 창고 건물이 많았다는 점, 그리고 건물이 텅 비었을 때는 젊은 예술가들이 가장 먼저 들어왔다는 점이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여기가 그 어떻게 보면 소호 분위기가 비슷한 7, 80년대에 이 그 길에 이제 쭉 오픈된 식당, 술집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늘어나는데 하여간 요즘에는 뭐 일주일에 한두 개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식당하고 저 술집이. 그만큼 젊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김영일 화백 역시 일찌감치 윌리엄스 버그의 작업실을 두고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는 죽어가던 거리가 10여 년 만에 확 바뀌는 걸 직접 눈으로 본 사람 중 한 명이자 그 변화의 중심에 섰던 예술가입니다. 한 15년 만에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뉴욕에서 가장 이 인기 좋은 핫한 거리로 변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가 예술가들이 사실은 개척했다고 할 수 있는 거리예요. 맨하탄에도 20, 30대가 이런 주류를 이루는 동네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젊은이들의 메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 때문에 이 젊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여기예요. 실제 이곳 젊은이들 사이에서 윌리엄스 버그의 인기는 소호를 앞지른 지 오래입니다. I want to introduce you to my favorite neighborhood, Williamsburg in Brooklyn. I think that Bedford Ave here is my favorite street, and the atmosphere is there's always something new going on. There's some street performance, some art. 예술적이고 감각적인 느낌, 자유로운 분위기, 여기에 낡고 오래된 건물이 주는 편안함, 이런 게 인기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의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는 예술가만 쫓아다니면 돈을 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윌리엄스버그나 이게 다 보면은 신도시가 아니에요. 오래된 아주 100년 이상 된 오래된 도시였는데 그동안 이제 뭐가 사업이나 어떤 비즈니스가 이렇게 망하면서 버려졌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들은 거기에서 뭘 봤냐면은 오래된 어떤 삶의 인간의 흔적이나 채취 그런 것들을 가치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동네도 뭐 새로 지은 신규 콘도들이 많이 있지만은 100년 이상 된 오래된 건물을 더 이 사람들이 선호를 해요. 그러고 보면 전 세계에서 미국 뉴욕만큼 건물을 재활용 잘하는 도시도 없습니다. 결국 첼시와 윌리엄스 버그의 거리는 오래된 건물과 그걸 단번에 알아본 예술가들의 안목, 그리고 이곳만의 문화가 어우러져 만든 성공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거리를 새롭게 조성할 때 마치 유행처럼 의뢰히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이죠. 예를 들면 이런 자연스러운 곡선의 도로, 조경, 벤치, 혹은 이런 간판 정비까지 마치 집안을 가구로 꾸미듯 거리를 보기 좋게 만드는 일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 어디 가나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 거리 디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매우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거리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디자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디자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비슷하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 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디자인된 뭔가를 자꾸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디자인된 가로등, 디자인된 벤치, 디자인된 화단, 디자인된 보도. 그러니까 자꾸 디자인된 어떤 것을 자꾸 많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곳 광복동에선 간판의 크기만 제한할 뿐 어떤 모양을 하든 무엇으로 만들든 그건 어디까지나 주인장 마음대로입니다. 통일성은 주되 개성은 살리자는 뜻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에서 간판 정비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이게 뭔가 너무 똑같이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면 간판의 재료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글자 크기까지도 비슷한 그런 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있는 뭐 옷집이든 그 집에 있는 문방구든 혹은 뭐 전파상이든 그 업종의 차이가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크기의 간판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과거에는 그 길이 어떤 개성과 다양성이 있었는데 그런 개성과 다양성이 오히려 천편일률적인 그런 간판들로 바뀌고 있어서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간판 사업을 함으로써 거리의 풍경이 더 단조로워지고 더 무미건조하고 더 획일적으로 바뀌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고 많은 디자인 거리 중에서 나름 색다른 데는 서울 삼청동 디자인 서울거리,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진 이곳입니다. 이곳은 얼핏 보기에 분명 간판 정비를 한 것 같은 분위기.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느 하나 비슷한 글씨나 재료, 심지어 같은 느낌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의 색깔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이곳의 디자인,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삼청동 거리의 특색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게 한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옥들을 뭐 물론 철거한 데도 많이 있지만 한옥을 살려서 이렇게 내부만 수리한다거나 아니면 전면부만 감싸거나 해서 그 기존의 건물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점으로 이용하시는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쁜 가로수들과 같이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집이 가진 매력 위에 간판을 살짝 얹어 놓았다고 해야 할까요? 단 한 집만을 위한 간판, 이런 게 진짜 디자인이겠죠. 더구나 여기는 가로수 한 그루도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수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하신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어느 데는 가운데 있고 어느 데는 이제 외곽 끝부분에도 있고 했는데 이제 거리 사업을 하면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다 보니까 이 가로수들이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토론 공간에 내 주제를 내놓아서 같이 어떻게 할 것인지 토론을 해서 이게 너무 좋으니까 아름드리 나무들이 좋으니까 그냥 두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만들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수용이 돼서 이렇게 바뀐 것들을 대표적인 사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결국 디자인은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또 전국 어디에나 있는 똑같은 디자인으론 사람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자인이나 건물이 아닌 그곳만의 독특한 매력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리도 있습니다. 바로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이 그렇습니다. 보수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길을 디자인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책방이 있으니까요. 책방 자체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게 상징적인 거니까요. 그리고 지역 문화가, 오래된 지역의 생활 문화가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동은 가능하면 길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m 남짓한 좁은 골목에 지금도 50여 개의 책방이 마주보고 있는 이곳. 한국전쟁 때 한 피난민 부부가 노점에서 헌책과 잡지를 판 게 그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책이 귀하던 시절 늘 학생들로 붐비던 그때 그대로입니다. 50년대, 60년대를 전후해가지고 헌책과 이렇게 책방이 함께 지금까지 어우러져가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은 지금 현재 보수동 책방 골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책방이라는 어떤 문화적 자원과 골목이나 어떤 공간적 자원을 잘 이렇게 컨셉 합심하면은 어떤 최대의 그 어떤 성과물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에 있는 동네 서점은 대부분 사라졌고 책 읽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책을 사더라도 온라인 서점이 더 가까운 요즘, 그 틈에서 어떻게 이런 오래된 헌책방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10년 전만 해도 너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골목이 굉장히 침체.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KTX, 그 다음에 공항, 항상 이 코스는, 책방문 코스는 그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가 이 토요일로 평균을 잡으면 한 2-3천 명 정도 관광객들이 이 오프라인 상에서 이 책들을 보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나갔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오면 반드시 들러야 할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 사람들이 이 골목의 가치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바로 책의 힘이겠죠. 그리고 실제 요즘 이곳의 인기는 여느 관광지 못지 않습니다. 늘 원도심의 고민거리쯤으로 취급받던 좁은 골목길. 그런데 이곳이 우리나라의 단 한 곳뿐이라면, 다른 곳에선 찾을 수 없다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프랑스 파리 같은 것도 셰익스피어 서점 같은 거 몇백 년 돼도 그냥 갖고 있잖아요. 명소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현대화 시켜서 다 없애버리지 말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관광 명소처럼 해서 남아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려면 좀 지원이 따라야겠죠. 이런 곳이라면 새롭게 큰 길을 내거나 간판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책이 비에 젖거나 햇빛에 바래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급한 일입니다. 거리를 살리는 방법은 이렇게 다 똑같을 필요도, 또 다 똑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의 원도심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원도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민분들은 가능한 여기에 있었던 것을 좀 지켜가자는 그런 의식이 강하세요. 그래서 뭐 역사, 동원이라든지 항교라든지 지금 울산초등학교가 지금 이제 시에서 시립미술관에 들어서는데 여기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시거든요. 많은 것들을 가져가자는 의견들이 가장 많으세요. 원도심이다 보니까 완전히 뒤바꾸자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세요. 그리고 아직도 울산 자체가 자동차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허용해 달라는 분도 계시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이나 명동, 부산 남포동을 또 비교하시면서 시내 갈 때는 원래 차 가지고 가는 게 아니야 라는 인식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울산 시민연대는 올해부터 도시기행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1921년이 되면은 이제 이 지점쯤에 이만큼의 범위에 철도역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우리 위치죠. 중구의 원도심인 성남동과 옥교동 일대를 둘러보는 시간, 오늘이 그 두 번째입니다. 세레모니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운데 막혀 있으니까 비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도시보다는 구석구석을 직접 현장을 돌면서 지난 그 변화 과정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은 앞으로 이제 울산을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건지, 디자인할 건지, 또 재생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도 같이 찾아내고요. 여기 이제 태화서원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또 일제시대 잠깐 여기 울산 면사무소가 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울산 요 중구 지역에 있던 관할 건물 중에 동원하고 이거하고 지금 두 개가 사실 남아 있는 거죠. 사실 이 도시 기행은 단순히 곳곳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속에 숨어 있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한 가치를 찾기 위한 것. 울산에 지나간 시간을 알아야 앞으로 걸어갈 거리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도시 전체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거리, 성공적인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도시 재생의 시작입니다. 예술가들의 눈에는 낡고 허름한 거리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눈에는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사람의 원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치게 꾸미게 되면 마치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정말 어색하게 보일 수 있겠죠.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데 그걸 다 바꾼다고 해서 더 좋아질까요? 이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 중에 어떤 것을 살릴까 선택하는 일입니다.